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거, 이 농업인 회계 기초와 경영성과 산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본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록을 잘 했어요. 기록을 기반으로, 기록이 잘 돼야 그 수익 산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기록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이냐. 그걸 갖다 저도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금년에 가만군 농업비서에서 이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 자기 깐내 농업인에게 나눠줬어요.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 100건 정도 가져왔어요. 담당 또 계장이 주더라고요. 자료를 이제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여러분 드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을, 오늘이 12월 19일이라면은 금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2022년부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월 19일 날 일어난 것을 3년을 한 장에 다 기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3년만 기록 초기니까 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여러분의 영농 교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여러분이 큰 작목이 변하지 않는 한, 시설하우스 하다가 일반 노지 작물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시설하우스를 계속한다, 감자 고구마를 계속한다 하면은 3년 동안 해마다 그 시점에는 그 동일한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상시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고 가르침은 없고 서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 권을 내가 내 최고의 교재로 만든다. 내가 내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금년이 끝났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3년 동안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문제 계속 따라하네. 자, 농업인의 성공 전략 7가지를 제가 원론이라 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책에 맨 앞에 나올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술 얘기죠. 기술. 식물을, 작물을, 자기가 선택한 작물을,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게 기술력이,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가 아예 1차 농업은 포기하고 내가 판매를 하든지 상사를 하든지 해야 되죠. 기술력 없이 우리 농업인이 왜 사업 대출 받아갖고 망하느냐,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비농을 포기하느냐 하면은 기술력 없이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작물은 기술력에 의해서 4배 차이가 난다고. 같은 양파를 심어도, 같은 참배를 하더라도, 고구마를 심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사람과 기술력이 없는 사람과의 같은 면적의 소득 차이는 4배가 납니다. 4배가. 그러면은 우리가 4배가 나는데 이게 몇 프로나, 우리나라가 이 상위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그러면은 4배 차이 나면은 한 4분의 1 정도, 우리가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다 수익입니까? 경비 떨고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50% 이내에 안 들어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경영비도 못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보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고구마 심고 감자 심는 사람들은 투자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양파 대규모로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설하우스 사람은 1년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 되면 지금 기름 넣어갖고 불 떼야 되지요. 난방해야 되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2, 3년 농사 짓다가 제대로 수익 못 나면은 그만 빚마 매듭 확 차이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보면 농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기술력 없이 그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또 농업에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든 위탁이라는 공판장이라 했죠. 이 마케팅 역량을 가져야 돼요. 자, 직거래는 소농인들, 밥품종 소랑 생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탁은 대농들,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대농들은 위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내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내가 차별화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계속 매수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차별화,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 차별화가 없으면 여러분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요. 차별화는. 그래서 차별화는 브랜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예? 품질 인정. 또 하나는 소리를 입히는 거. 이 분류 활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품질 인정을 받아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구매자가 알아야 되니까, 구매자가 내 제품의 우수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분류구 활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우리가 SNS를 하든지 중에 한 개는 해야 됩니다. 다양한 채널 중에. 자, 첫째는 기술력이고 잘 팔아야 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책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 둘, 셋. 자, 직거래, 기록 분석. 이 두 번째로 했네. 오늘 이제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기록과 분석. 여러분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적이다. 첫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학습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멘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이 쌓였을 때 이걸 갖다가 멘토한테 배우고 교육장에 가서 배우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기록이 없으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끼리 되기 쉽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갖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해간 그런 노력에 의해갖고 자기의 기술력이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이 기록을 갖다가 잘 기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에는 기록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농작업하는 것. 우리가 농작업을 기록해야 되고,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 나는 것. 경영 성과, 경영 일지, 이걸 갖다가 수익 지출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걸 해요. 자, 내 제품이 내가 기술력이 있고 내가 기록과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내 과거 역사를 갖다 잘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할 수가 있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일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적어갖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앞에 김진욱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어디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정부의 지원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죠. 정부의 지원 자금을. 우리 농업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이게 가버먼트입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은 B2B가 있고 B2C가 있죠. 크게는 소비 우리가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뭡니까? B2C죠. 그리고 B2B라는 것은 내가 중소기업처럼 납품처럼 내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내가 기업에 납품하는 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다, 선박 회사에 납품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사업 유형에 있어서 B2B라 하죠. 크게는 B2B가 있고 B2C가 있는데 B2G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농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최대한 내가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 갖고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2G 정부 자금을 갖다가 전체 다 내가 많이 활용하고, 우리 농업인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잘 팔아야 되고, 차별화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집단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협동할 줄 알아요. 협동할 줄 알아요. 내가 혼자, 우리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기업은 뭡니까? 이 부서별로 딱 분업이 딱 되어 있잖아요. 생산부, 마케팅부, 인사부, 재무관리부, 이렇게 분화 시스템으로 딱 분수, 이게 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1인 경영자가 아니라 내 혼자 다 해야 돼요. 생산도, 여러분 현대 큰 기업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 하면은 현재 수출은 안 하죠. 그러나 해외 시장 개척은 안 하잖아요. 그거 이외에 연구 개발을 안 합니까? 여러분 연구 개발 하잖아요. 생산 안 합니까? 사람 안 씁니까? 기업의 활동이라는 건 크게 이기잖아요. 사람 쓰고 생산하고 팔고 돈 관리하고 정보 MIS 정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활동이 이기라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거기는 규모가 크고 나는 규모가 작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일을 내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협동할 줄 알아요. 그리고 협동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농업인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협동이 잘 안 돼요. 기존 농업인은 특히 안 됩니다. 평생을 촌에서 능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도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자면은 간섭처럼 들어가고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농인들끼리 직장 생활에 경험 있는 사람들끼리 이 협동을 하면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을 통해서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 자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협동조합을 이야기했죠. 우리 농업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정책 자금을, 다양한 정책 자금을 이용하려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라 했죠. 사람은 뭐라 해도 장사 정신, 기업가 정신,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경영 관리 역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가, 나는 막 그냥 우리 농업이니까 농업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기다. 농업에 하고 돈 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갖고는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기업가다. 나는 사장이다. 나도 종업원에 몇십 명 들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도 내 범위 내에서,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면은 우리 또래에서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최고의 부와 행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게 되면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번째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여러분의 기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기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성과를 산출해야 되는데, 경영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농업 회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가면은 회계 전문가들이 다 하니까 기업에 가면은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갖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책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보면은 경영성과 산출입니다. 우리는 이 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이 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은 기록의 목적은 수익과 지출의
목적은 수입하고 지출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9페이지. 요 우리 이거 여러분 영농일지제 경영선 같은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 주산물 가액, 그 다음에 종묘비, 무비질비로, 유비질비, 이게 바로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해당하면 되니까요. 이걸 갖다 분리해야 돼. 이것만 여러분 분리해가지고 수입 지출을 적는다면은 여러분 이거 표 작성할 수 있겠지요? 이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매일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야기하면 그 다음 페이지, 1월 12페이지 보면은 경영장부에 농자금 내용이 있고, 우측에 보면은 경영장부가 있습니다. 경영장부에 품목이 있고 경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앞에 경영비가 뭐냐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되겠죠. 농약을 샀으면 농약, 자재를 샀으면 자재.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못 적었다면은 어디에 바로 적으면 되는가 하면은 31페이지에 있어요. 31페이지에 가면은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적고, 32페이지에 가면은 또 계정 과목별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면 달살이 12달에 쌓이겠죠. 360페이지야. 두 개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이 360회는 직계표입니다. 월별로. 12달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은, 이렇게 작성한 이 표가 완성되면은, 종료비가 얼마고, 비료비가 얼마고, 농약비가 얼마고, 수도관리비가 얼마고 나오겠지요. 집계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농업회계를 배우는 목적은 뭐 어디에 사용하려고?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농업회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요. 저도 회계학과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뭡니까? 대학생들 해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대차대조표 작성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4년 동안 공부해도 회계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갖다가 원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딱 해서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니까, 회계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뭐냐? 우리 농업은 특히 기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혹시 기업에서 뭐 하셨습니까? 예, 선생님. 기업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예. 아, 학교에 계시고, 우리 옆에 교수님은 오신 분은, 이 기업에서 회계 분야에 근무해 보신 분, 여기 여자분 안 계셨습니까?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도, 일반 회계에서 하는 기업하고 우리 농업은 또 틀려요. 일반 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하지만도 우리가 지금 이래 하는 단식부기 형태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수입 지출만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지출을 좀 더 세분해 해놨지요. 이깁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변과 차변이 있어요. 대변과 차변의 평균을,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의 합계금액과 차변의 합계금액이 항시 같아야 돼요. 거기에서 시산표를 작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 하는 우리가 복식부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하더라도 기업에 있는 회계를 좀 아는 사람도 우리 농업부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작성하기 전에 농업회계는 단식부기다. 복식부기가 있고 단식부기가 있는데, 우리는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부기는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수입 지출만 있다. 수입 지출. 용어를 쓰는 데 있어 갖고, 수입은 우리는 조수입, 총 매출의 두 가지 형태를 써요. 조수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총 매출액을 쓰는 용어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 회계에서는 조수입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농업에서는 아니 조수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 부산물 소득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여기에서 수입에는 여기에다가 부산물 소득, 부산물 수입. 근데 지출에는 우리 거기에 나왔듯이 뭐냐 경영비가 있어요. 경영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료비, 종목비, 농약비, 그다음에 뭐 수도 강렬비, 기타 재료비, 수선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경영비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또 축산을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를 키우면 사료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과목이 여러분 회계를 여기에서 작목이 다 틀리는데 이 일률적으로 또 안 같아요. 양재를 하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첨단에는 여기에 경영비에서 여기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축사는 또 의약품비가 들어가잖아요. 질병 치료비, 수의사가 오면 수의사비. 또 작물도 일반적으로 시설하우스에 여기 일반 작물에 맞춰놓은 겁니다. 일반 작물에 맞춰놓은 계정 과목이고 뭐가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하나 빠지지 싶을 건데 영농시설 삼각비요. 예. 아니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항목이 뭐 하나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양달에 참달에는 또 다르니까 가수니까 뭐 지주 때 이런 거 안 씁니까? 우리 시설이 돼 있는 땅을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지주 때라든지 또 뭡니까? 예. 시설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고정된 게 아니고 자기 작목에 따라서 뭡니까? 자기에 적합하게끔 설정하면 되죠.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이게 계정 과목인데 이것은 이제 경영비 항목인데 이게 다 계정 과목이라고 경영비 항목인데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농장에 맞게끔 계정 과목을 설정하면 돼요. 우리 회계법상도 그렇습니다. 이 재료비라고 자기는 재료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료비를 또 세분화해줬대요. 어떤 계정 과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경영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농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거래를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축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료를 자주 그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요. 여기에는 다 일정 규모 이상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되겠죠. 축산은 소를 먹이는 사람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비가 들어가요. 그 사람은 농약비를 안 쓰지요. 뭐를 씁니까? 농약을 안 쓰고, 예? 예, 그 소득비라든지 이런 거 쓰니까 또 예방비라든지 또 수의사를 부르니까 이게 자기 농장에 맞게끔 계정 과목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정 과목 설정하는 거 앞에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경영비 중간 재료비 생산비가 있고 경영비가 있고 중간 재료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중간 재료비, 경영비 여기에 나오는 것이 세부 항목이 경영비, 계정 과목인데 계정 과목 설정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경영장부를 경영성까지 작성이 안 돼요. 이해가지요. 자기 농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재료비하고 경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생산비하고 우리가 비용에는 크게 중간
제로비가 있고 경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있죠. 여러분 9페이지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위에 조수입 놔두고 밑에 가면은 중간 제로비가 중간 제비는 다른 말로 중간 제로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있습니다. 중간 제로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고구마를 감자를 또 참다래를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에 현금을 주고 지출하고 사가온 것이 중간 제로비입니다. 경영비는 무조건 뭡니까? 우리 단식국에서는 외상으로 사가온 거는 제로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외상으로 사가왔다 하면은 외상 매입금을 상환해서 갚았을 때 그때 이제 매입한 걸로 비용이 지출된 걸로 그걸 산정이 돼야 됩니다. 복식국에는 안 그렇죠. 거래가 일어날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해야 되지만도 우리 단식국에서는 현금주의 원칙, 현금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현금이 거래된 시점을 거래된 기준일을 가지고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제로비라는 것은 생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부에 현금을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현금을 주고 지출하고 구입한 거, 매입한 거 반드시 중간 제로는 여기 중간 제로비 중에서 현금 주고 안 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요. 예?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개수. 예? 바닷물 바. 그거는 나중에 자가 노력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 밑에가 생산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건 자가 노력비입니다. 예. 다른 예. 아니. 그러면 여러분 중간 재료비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수입, 총수입에서 중간 재료비를 뺀 것이 부가가치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부가가치를 우리가 여러분 정의를 할 때 부가가치가 뭐냐자고 우리가 뭐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을 한다면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차, 3차 산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부가가치라는 것은 조수입, 총 매출액에서 중간 재료비를 제하면은 그 남는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그 나누기 하면 뭡니까? 부가가치율이 되고 금액으로 하면은 부가가치 금액이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경영비라는 것은 중간 재료비에서 우리가 여기 있죠. 자, 농기계 임차료, 토지 임차료, 시설 임차료, 미탈 임농비, 고용 노력비, 임차료하고 이것도 물론 임금이 지출됩니다. 노력비. 이것이 더한 것이 바로 경영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을 우리가 농업소득이라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정부가 농업소득을, 농가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농업소득하고 농해소득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 매출액에서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 농업소득입니다. 기업을 치면은 이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기업을 치면 기업하고 또 다른 것이 뭡니까? 기업은 경영자의 임금이 일반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지만도 우리 개인 경영체는 내 임금은 뭡니까? 경영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참다래야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가 경영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가요. 우리 개인 경영체는 안 들어갑니다. 기업 경영체는 뭡니까? 복식국이라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경영자 나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면 뭐가 됩니까? 퇴직급여 충당금도 비용으로 띄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경영체 단식국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내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게 경영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걸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 우리는 농업소득이라 해요. 이것이 농사를 지어갖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농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업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정의가 됩니까? 정의됩니까? 예? 다른 분들도 정의가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걸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순수하게 그때는 이제 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농조수입에서 경영 생산비를 빼면은 이것이 이제 농업 순이익이 돼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고 돈을 순수하게 얼마나 벌었는지 이걸 계산하려면은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경영비에서 여기 있죠. 주로 자가노력비, 유동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역비 이것을 더한 것이 생산비입니다. 경영비에서. 자가노력비는 여러분 계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가노력비. 이거 제일 작은 노력비 계산하면 얼마 정도 계산됐대? 대충 생산 액보다 더 많았겠는데 매출 액보다. 들어봐야지. 김사님 어떻습니까? 작은 노력비. 예? 매출보다 더 많지요. 참달해야죠. 부부 같이 하면은. 예? 택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전체 다 뭡니까? 순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일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거 300평 기준입니다. 이 장목이 뭐냐 보면은 뭡니까? 이 표에 보면은 농사를 보면 이거는 뭡니까? 들깨지요. 들깨인 경우에 300평당 기준입니다. 자가 노력비가 48.5시간 해가지고 남자가 27시간, 여자가 21.6시간 해가지고 98만 5,022원 계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농사를 고구마를, 감자를 600평 짓는다면 곱하기 1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가 노력비 계산을 갖다가 저 표를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물어봤잖아요. 세 사람 다 뭡니까? 내가 자가 노력비만 계산해도 내 수입비보다 뭡니까? 더 많은 거다. 그러면은 비용이 과상돼가고 내 수익이 옳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가 노력비 여러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찾아가고 곱하기 하면 되는 것이고, 유동자본 용역비 이거는 이제 경련비에서 시설 플러스 내농구 상각비를 빼고 난 금액의 이자율인데, 내가 경련비 우리 이기죠. 여기는 종료비, 무기질비를 유기질, 농약비, 제재료비에서 기타 요금까지, 수수비 요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들어간 투입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예금을 해놨으면 이자가 짓습니다. 그 동안에 생산이 되기까지, 수입이 들어오기까지 내가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우리 농업에서 용역비 하면 5%를 계산하라고 해놨어요. 그때는 이제 그 금리가 그 뭐 10% 이대 될 때 5%로 이 그 용역비 이율을 계산하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제가 여름 나름대로 용역비는 하면 됩니다. 한 2%가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이게 뭐 농촌진흥청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안 바꿔요. 대부분은 5%를 계산하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2% 계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자본 용역비, 농기계, 창고 이것도 내가 뭡니까? 남은 걸 사용하면은 앞에 김진욱 대표 뭐라 합니까? 뭐 논한마디 하는데 30만 원까지 줘야 된다 합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안 주면 남의 돈을 빌리려 하면은 내가 30만 원 줘야 되겠다. 그것만큼 비용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하기 자기 자본 용역비, 토지 자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용역비. 이것도 이제 2% 정도 계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용역비 계산하는 건 이제 알겠지요? 이해갑니까? 자기 것도, 자기 토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시설비, 창고비, 자동차비,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위에 들어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36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구축물, 가수 지주도 있지요. 기타도 있고, 위에 소르지, 용수정, 안거. 그 다음에 369페이지는 예농기구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0편에 영농시설물 내용연수가 있어요. 주택, 특강, 뭐 목조에 따라서 다르고, 예식물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사과, 배, 앵두, 참다래, 혈가 수령, 성목 수령, 내용연수 15년에서 20년. 참다래 20년 넘어가면 수익 소득 안 나옵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24년 보시던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15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네. 24년을 봐야. 한 6년 안 되면 예? 6년 안 되면 성공. 예. 거의 2년 되면 내려가고 예. 늘어가니까 이때는 이제 그래서 내용 연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감가상각비는 가장 간단하게 이제 감가상각비도 계산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률법이 있고 정액법이 있어요. 정률법은 이제 제일 처음에 사용했을 때 비용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높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뭡니까? 정액법, 그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똑같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내용 연수야. 내용 연수를 어디에 넣습니까? 요 책에 나오죠? 여러분 경림장문 책이요. 금방 이야기 몇 페이지에서부터 나옵니까? 36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70페이지까지 각종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없으면은 어디에 치부만 내용 연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죠. 거기에 치보면은 또 내용 연수가 또 나옵니다. 세법에 의해 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 내용 연수 해보면 딱 나옵니다. 세법에 의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입 가격이라고 잔존 가격 이것이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상가에 될 감가상각 금액입니다. 구입 가격 딱 나오잖아요. 잔존 가격은 내가 이 10년이라 하면 10년 동안 다 쓰고 났을 때 고철만 팔아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구입 가격의 5%에서 10%를 계산하는 것이 잔존 가격입니다. 0으로 계산해도 돼요. 나는 구입해가지고 처리할 때는 폐기물 내 돈 들어갖고 폐기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은 0으로 계산하고 해도 되고, 그때는 씨덩어리니까 농기계는 대부분 다, 나는 농기계는 씨값을 한 100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잔존 가격 계산은
5%에서 10% 내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창구 같은 거는 뭡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폐기 철거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도로 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왜 이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농업 소득 산출이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해갖고 좋은 사업 계획서 작성이 안 돼요. 경영 관리의 전 분야를 알아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만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마케팅, 경영 성과, 이것을 갖다가 사업 계획서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을 테니까 내가 농업인으로서 소득을 창출할 테니까 또 고용을 얼마만큼 할 테니까 나에게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성과를 상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 조수익은 얼마고 경영비는 얼마고 나는 그래서 농업소득은 얼마 정도 창출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 경영성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하는 거는 경영성과 산출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조수익, 총 매출액이라 했죠. 매출액에서 첫째는 중간 재료비를 뺍니다. 중간 재료비를 빼는 이유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갖다가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외부로 지출된 여기에서 우리 경영비를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빼고 나면은 이것이 농업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우리 TV에서도 농민들 농업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몇 년도에 농업 소득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농업 소득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순수익을 이 농업소득에는 내 임금비가 포함 안 돼 있어요. 내 임금비하고 이런 거하고 농사를 지어갖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가를 계산하려면 농업순이익을 계산. 그때는 이제 생산비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기 나온 8페이지 이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장부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 경영장부의 기본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정 과목별로 지출을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은 이 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리다리 이 표 그래서 중요한 것이 1일 날 여러분 1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내년부터 하면은 2023년, 4년, 5년 이렇게 하나씩 연장이 돼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기입하십시오. 하나는 농작업을 한 것,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계비도 여기 기입하도록 되어 있죠. 가계비. 왜 가계비하고 구분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 가계비라는 것은 내가 농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가계비하고 경영비는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돈이 안 남는 이유는 가계비하고 경영비하고 구분이 안 되고 분할이 되잖아요. 가계비로 써서 전체를 경영비로 산출하니까 농사지가고 돈 번 게 없어요. 그래서 가계비하고 경영비로 구분돼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구분이 100%안 돼요, 잘요. 그렇지만도 구분을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계비하고 경영비하고. 그리고 농작업, 첫째는 농작업 내용을 갖다 적습니다. 그럼 농작업 내용을 적으라 하니까 오늘 농작업 한 게 없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왜 논밭에 안 갔기 때문에 1월 1일은 신년이가 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 훌륭한 내 분야에 고구마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양다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누구를 만났다, 이것도 농작업 일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오늘 기농, 영농, 기초, 기술 교육, 경영 성과 합천의 김진욱 대표 이야기를 들었다. 제목만 적어놔도 내년 1월 1일 날 적을 때는 뭐가 떠오릅니까? 작년 오늘 한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논밭에 가가지고 내 작물을 관리하고 한 것만이 영농일지에 적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유튜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누구 유튜브에 누구 이야기를 봤다. 이것도 농작업입니다. 교육 아닙니까? 이런 교육도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서 정보를 얻은 거. 그 제목만이라도 적어 놓으면은 내년에 농사질 때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농작업만이 아니고 이런 교육받은 거, 이런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적으려고 적어 놓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가 되고, 그리고 경영성과는 지출하고 나온 돈만 가급적이면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가지고 저기 기입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하고, 우리나라 회계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이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일반 회계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2014년도 제정한 여기에 기준에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 회계, 복식 회계, 단식 부기, 복식 부기로 구분하는데 단식 회계에 우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농업 회계의 특수성이 여기 있는 거다. 우리는 복식 부기가 아니고 단식 부기에 단식 회계를 한다. 자, 그러면 회계 기간은 어떻게 정해요?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회계 기간은 법인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 정해도 됩니다. 회계 기간은. 우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7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렇죠. 회계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정부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우리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준을 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 농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작목 시기하고 맞추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량 작물을 한다든지 가수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보성에도 딸기 하는 사람 있잖아. 딸기는 언제 파종합니까? 딸기, 시설 딸기는 언제 파종합니까? 시금치는 언제 파종합니까? 9월 말에 심어서 9월에. 우리 9월 말에 해가지고 다음에 몇 월까지 수확합니까? 3월 3월까지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면은 안 맞지요. 올해 비용이 뭡니까? 돈은 올해 투자하고 수익은 내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는 당해 연도에 투자하면 당해 연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 비용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회계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능자고 9월에서 3월까지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고 수입이 다 맞잖아요. 비용 수입 대응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회계 기간을 꼭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지 말고 자기 장목에 맞게 하면 돼요. 시설하우스는 보통 뭡니까?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쉬잖아요. 한 더우니까 9월달에 파종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달, 6월달까지 수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것도 시설하우스 하면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특히 딸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목은 거의 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특히 노지 작물은 대부분 이렇게 맞춰면 돼요. 왜? 노지는 겨울에는 뭡니까? 겨울에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겨울에 유일하게 되는 것이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시금치 같은 거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양파, 마늘은 양파, 마늘은 또 이모작이잖아요. 시금치는 이모작 안 하죠. 예, 양파, 마늘은 이모작이기 때문에 또 덕수하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모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계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뭐합니까? 3월달 끝나고 나면 9월달까지 6개월은 4, 5, 6, 7, 8, 5개월이 있는데 뭐합니까? 십니까? 토지 관리했죠. 엄마 삼촌. 다른 또 이모작 합니까? 예. 고구마 삼기는 이모작을 해야 되겠네요. 제일 빠른 게 감자지요. 감자는 며칠 만에 수확합니까? 90에서 110일 110일이요. 감자보다 빨리 수확하는 게 있습니까? 당리 옥수수는 며칠입니까? 30일에서 90일. 아, 옥수수가 좀 빠릅니까? 그것도 시설 옥수수 아닙니까? 노시도 그렇게 돼요. 4, 5월달에 하고 그 틈새 장으로. 수박은 며칠입니까? 수박도 좀 빠르지 싶은데. 수박도 한 120일 되면 되지 싶은데. 모종을 사가고 하고. 어떤 보면 한 100일